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외신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미국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NN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 뭡니까 그 내각 트럼프 정부 내각 인사들을 지금 계속 그 지명하고 있죠. 미리부터. 근데 미국은 원래 이러나? 아직 임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 이러나요? 우리하고 달라갖고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원래 그랬나? 마치 지금 트럼프는 지금 당선인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장관들 물론 이제 뭐 지명하는 거 상관이 없지만 아직 이거 뭐야 취임이 내년이잖아요. 내년이면은 내년 취임한 다음에 사실은 지명하고 그 청문회 준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실 지명할 때가 아니에요. 뭐 벌써 지명을 해 벌써. 근데 벌써 지금 막 장차관들 막 장관들 지명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 비서실장 지명하고 좀 이상해. 그래서 누가 보면은 벌써 정권 바뀌었나? 트럼프가 취임했나? 막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아직 취임 안 했어요. 아직 당선인. 근데 지금 벌써부터 내각 구성을 지금 막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님께서 우리도 미리 지명하지 않냐고요. 우리도 미리 지명하나요? 그랬나? 우리도 미리 지명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여간 하여간 준비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미리 캐비넷 짜는 거야.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어저께는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부 장관 임명해버려갖고, 이거는 지금 그 워싱턴에서, 공화당 안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수지 와일스였나요?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사실은 유엔 대사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죠. 유엔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유엔 대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유엔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을 막 지금 세우고 있어요. 막 싸움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오늘 누구를 임명했냐? 법무부 장관을 새로 지명을 했어요. 누구냐면 매트 게이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매트 게이트를 임명하냐라고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이 있다는 거죠. 우선 이 사람이 법조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과연 있나?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의혹 때문에 그 수사를 받았냐면요, 미성년자하고 성관계 맺은 혐의가 있어요. 마약 복용 그리고 선거자금 유용 혐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관계 맺은 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맺은 거와 관련해 갖고는 이거는 2022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인과 합의했던 관계였지 미성년인지 몰랐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하긴 했어.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와 별도로 하원윤리위원회가 지금 이거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혐의했지만 하원에서는 하원윤리위원회에서 이거 조사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딴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이 있는 거죠. 오늘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공화당 하원 의원 매트 게이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트럼프는 이런 거를 자기 소셜 미디어에 알리니까,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 만든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트루스 소셜인가? 거기다가 미국에서 정의 체제의 정파적 무기화, 그러니까 법무부 의 정파적 무기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매트는 그 무기화된 정부를 해체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요번에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X 트위터 옛날 여기에 게이츠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어떤 의식이 있냐면 어저께 그 일론 머스크 임명한 것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에 대해서 이 관료제에 대한 비판 분노가 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명하는 사람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이 관료제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연방 정부를 축소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기사를 많이 보니까 트럼프라든가 트럼프 측근들이 여기고 있는 분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연방 정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뭐랄까 이 FBI라든가 CIA라든가 이런 기관들 있잖아. 이런 모든 기관들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공화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모든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이 잘못된 구조를 이 잘못된 이 운동장을 완전히 뭐랄까 엎어버리겠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엎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게이츠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가 과거 그에 대해서 성범죄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공화당에서 상원 인준 해줄 것 같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 안에서도 이 게이츠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상원에서 인준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했지만 법조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직에 앞서 대부분의 직이 그냥 정치 경력만 있는 거지 법무 쪽으로는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 충성심이 좋아.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옛날부터 해왔죠.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법무부와 FBI가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게이츠가 야 미국의 법무부와 FBI는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보수 진영한테 너무 불리하게 지금 구조화되어 있어. 이걸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 보수 단체 회의에서 정부 기관들이 법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FBI, CDC, ATF 같은 연방 기관들 해체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해 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게이츠는 오랫동안 법무부 안에 있는 내부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외부 인사 투입해갖고 개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왔대요.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갖고 가장 큰 논란은 그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가 봐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갖고 이거는 폭동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으로 게이츠를 임명한 거는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충격이래요. 특히 워싱턴 DC의 연방 검찰청에서도 믿기지 않는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역시 게이츠 지명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과연 상원에서 인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CNN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이츠와 관련해가지고 CNN이 보도 하나를 또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 워싱턴으로부터 워싱턴을 자극할 수 있는 인사를 계속 하는 것인가? 왜 이런 인사로 어저께 폭스뉴스 진행자부터 시작해갖고 매트 게이트까지 왜 워싱턴 정가에서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왜 하는가라고 오늘 이렇게 무슨 그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칼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내각 주요 직위에 논란이 많은 인물들을 잇따라 지명하면서 워싱턴 정치권, 특히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런 충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의도적인 행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보. 트럼프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이자 과거 법무부 수사를 받았던 아까 앞서 소개했던 매트 게이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트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정보기관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는 툴시 게버드를요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이것도 웃겨. 되게 웃긴 거예요. 윤석열하고 똑같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앉혀버린 것처럼 법무부하고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법무부를 계속 비판해왔고 뭐 없애야 한다, 뭐 개혁해야 된다, 부셔야 된다 이런 말 해왔던 매트 게이트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미국에서의 그 정보기관들, 미국의 정보기관들 문제 많다라고 비판을 엄청 해왔던 누굽니까? 툴시 게버드를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해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군 경력은 소령 경력이 있지만은 그 미국의 군이 너무 지금 개방되어 있다. 성소수자들 너무 오픈되어 있고 문제 많다 하면서 군과 관련해가지고 비판적 목소리를 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트 헤그세스였거든요. 이 폭스 진행자.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 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지? 앉히려면 딴 데 앉히지. 그 자리하고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막 앉혀버리니까 야 이거 왜 그럴까? 근데 이거야말로 트럼프가 아예 지금 이를 악물고 그 관료주의, 본인이 말하는 관료주의라는 거 연방정부를 그냥 다 요번에 해체해버리고 실제로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해체해버리고 축소해버리고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의 전임 홍보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야말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신의 한 수. 트롤링 전략이다. 그래요. 트롤링 전략. 트롤링 전략이 뭐냐면요. 난 트롤링 전략이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사가지고 문제 있는 인사를 막 만들어갖고 여기 안에서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슈화 시켜갖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게 트롤링 전략이래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트럼프의 뭐 신의 한 수인 뭐 트롤링 전략이다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선택한 인물들의 특성과 목표를 보니까 아까 말했죠. 게이츠는 과거 성범죄 의혹과 윤리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법 집행의 그 편향성을 없애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헤그세스는 군대 내 아까 이런 너무 진보적인 정책들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며 다양성과 성평등 같은 거를 계속 비난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보기관장 후보로 지명된 게버드는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거 굉장히 편향됐다, 문제 있다라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편견들을 깨버리고 개혁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지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대요. 기사를 보니까 알래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요번에 그 법무장관 지명된 게이츠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후보라고 언급을 했고, 수정 콜리스 상원 의원은 게이츠 지명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면서 FBI의 철저한 배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뭐야 이거 상원에서 공화당이 인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서 인준을 못할 경우 휴회 기간 동안에 임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공화당 요번에 인준 안 해? 인준 안 하면은 내가 요번에 임시 임명권 행사할 거야? 하면서 지금 이 의지가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워낙 트럼프가 입지가 강하니까. 근데 과연 이게 취임한 다음에 얼마나 갈지, 또 취임 이후에 야 공화당 안에서도 갈등이 크겠다. 왜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다 병신같이 쩔쩔매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 그게. 우리만큼 안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 17%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하나 제대로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 지금. 근데 미국은 또 우리하고는 다른 분위기거든요. 막 이렇게, 물론, 뭐, 모르겠어요, 지금. 예. 하여튼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나올지, 요번에 상원 인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트럼프가, 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CNN 보도였고요. 폴리티코에서는 요번에 지금 코프 29 하고 있지 않습니까? UN 기후회의 하고 있는데, 당사자 회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기후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이게 딴 게 아니고,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오염 다 시키면서 개발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막 개발해야 되는 나라들한테,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한테, 야, 너희들 환경오염 일으키면 안 되니까 탄소 배출하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지들은 다 해놓고. 그래서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연간 내던 돈이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 13조. 상당히 큰 액수를 미국이 부담해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트럼프가 그거 부담하겠습니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기후 정상회의가 이제 뭐 위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냐, 이번 주 카스피의 인근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내일을 위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미래의 기회를 붙잡자라고 강조했고, UN 기후 수석 사이먼 스틸은 기후 재앙이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바이든이 해왔던 기후 정책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기후에 대한 비전을 이제 내세울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이번에 누구를 지명했냐면 리 제딘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무장관으로는 마르코 루비오를 지명했는데, 이게 어떤 지명이냐면 유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명이래요. 아마 이 사람들이 유엔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인가 보죠. 특히 유엔 대사로 이번에 앨리스 스테파닉을 지명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유엔과의 갈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래요. 아마 이번 유엔 대사로 지명한 앨리스 스테파닉이 유엔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또 트럼프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그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에게 정부 인력과 예산을 주도록 이번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한테 맡긴 게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규제 있죠. 규제를 다 완화시켜버려, 그건데, 그 규제 완화 중에 뭐가 포함된 겁니까? 환경 규제 및 법 집행의 약화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겠지. 요번 코프 29에서는 자원 부국의 정치적 반발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의 등장으로 야, 앞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 제대로 될까, 과연? 미국 한 나라 빠지면요, 이게 커요. 미국이 빠지면. 근데 미국이 앞으로 제대로 여기에 협의 안 하면,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장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미국 때문에 굉장히 용기를 얻은 나라가 있죠. 아, 물론 트럼프 아니었어도 이 아르헨티나의 이 밀레이, 아, 대단하죠. 밀레이도, 그러니까 이 구구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의식이 뭐냐면 기후 위기는 거짓말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 특히 밀레이 같은 경우는 기후 과학에 대해서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회의론자예요. 야, 기후 위기가 있긴 있어?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밀레이가 요번에 어떤 걸 했냐? 아르헨티나도 요번에 코프 29 그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참석한 그 아르헨티나 이 협상단 있죠. 야, 돌아와. 그 중간에 철수했습니다. 이 밀레이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아르헨티나에 당선되면서 뭐였습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 환경부 있죠. 환경부를 없애버렸어요. 환경부를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근데 환경부를 없애버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늘 환경 차관이 오긴 왔거든요. 환경부는 없어졌는데 참석해야 되니까.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이런 환경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대요. 근데 요번에 밀레이가 등장하면서 이거 다 엎어버린 거죠. 다 엎어버린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환경 문제도 지금 트럼프 당선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구구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하비에르 밀레이. 그냥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구구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있고, 헝가리의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이 있고, 이탈리아 총리인 멜로니가 있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모디도 마찬가지예요. 모디. 그리고 또 폴란드의 두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힘을 실어준 게 이번에 누굽니까? 트럼프의 당선.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이 상당히 미국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정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이 뭐라고 할까 바람? 새로운 바람은 아니고 용기를 주는 거지 이들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요번에 트럼프가 딴 거 아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최소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기후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진정성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 뭡니까 IRA 같은 거 그런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그 기후 정책이에요. 기후 정책. 근데 바이든이 하려고 했던 이 IRA를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 그냥 해체해버렸다는 해버렸다는 거거든? 근데 사실 바이든이 하고 있는 환경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기후 정책, 그 주요 정책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IRA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런데 이 법이 공화당의 강세인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인데 IRA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가지고 청정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대규모 세금 공제를 하고 있죠. 야, 만약에 태양광, 풍력발전 그거 하면은 우리가 정부 지원금 줄게. 세금 공제해 줄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 풍력발전, 태양광 시설 어디서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냐? 텍사스, 또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공화당이 엄청나게 강한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 바이든 정책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최대
풍력 발전 설비가 위치해 있고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공화당 표방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공장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딥니까?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테네시와 켄터키 같은 주에서 배터리 제조 공장, 배터리 제조, 또 공장 설립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공장 설립이 그 지역 경제에서 경제적 혜택도 주고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지원. 이거는 뭐냐면 IRA의 어떤 내용이냐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술은 석탄 및 석유 산업이 발달한 공화당 지지 성향 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오밍, 루이지애나, 또 노스다코타 같은데, 그런 데가 화석연료 산업이 되게 중요한 곳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집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지역에서 또 이로 인해서 기존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와 함께 새로운 고급 일자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의 IRA 때문에 공화당 지역구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다 완전히 그냥 폐기하고 거의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공화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의아한 거죠. 제가 그런데 이거 보면서 아유, 관계없다. CNN은 지금 이런 기사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지금 바이든이 했던 거 트럼프가 지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놀란 게 뭐냐면, 오늘 CNN에 또 어떤 그 기사가 있었냐. 이건 기사가 아니고 CNN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앤더슨 쿠퍼 360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오늘 그 라틴계 이민자, 근데 둘 다 어떤 이민자면 undocumented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불법 이민자. 우리가 지금은 불법 이민이란 말 안 씁니다. 그냥 미등록 그런 뭐라 할까, 이민자 그런 표현 쓰거든요. 한번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한 서류 미비 이민자,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다 추방해버리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 가정들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 이민자 그 인터뷰했던 한 이민자 가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돼갖고 내 가족이 추방되더라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정책과 트럼프가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돼가갖고 불법 이민자 추방해서 내가 추방되더라도 나는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 내가. 아, 대단하다. 한 이 정도면은 아까 시장이 말한 것처럼 IRA 철폐해갖고 공화당 지역에 뭐 일자리 없어지고 뭐 그런 문제 생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달라질까? 이런 말을 들기도 하고. 근데 놀랐어요. 내가 예전에도 비슷한 한번 놀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다큐를 하나 봤는데, 그때 어떤 다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에 그 홈리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홈리스도 많고, 그리고 그때 LA였나? LA에서 그때 다큐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이 지금 얼마나 중산층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일자리,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실업되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문제가 되면서 정말 몇 개월 안에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 막 다큐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뉴욕이었나 LA였나 가면은 그 홈리스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뭐 그런 차들이 오더라고요. 거기 줄을 막 서가지고 뭐 빵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갖고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 그 사람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게 일을 했는데 실업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물어봐, 이 기자가. 그러면 이런 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정부가 왜 도와주냐고 얘기하더라고, 정부가. 이거는 나의 문제라고. 이건 나의 문제라고. 내가 직장을 잃었고,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갖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정부가 세금을 들여갖고 이 문제를 왜 해결하냐고. 막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박. 근데 이 사람은 막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해. 그리고 또, 그리고 그때 아마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엄청 박수 쳤어요. 아, 이거야말로 시민의식이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왜 필요하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걸 보면서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제발 우리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정당을 지지하라.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저런 보수 정당을 지지하냐? 이해가 안 됐는데, 당시 미국에서 했던 이 다큐 같은 거 보면서, 또 오늘 이 불법 이민자, 라틴계 이민자가 하는 얘기, 나는, 트럼프 추방돼도 상관없어. 난 트럼프를 지지해.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자기들의, 필요, 이익, 자기들의 삶에 이런 뭐라고 할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지지하는구나.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된 거 관련해갖고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국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 지지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제 문제는 뭐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고, 트럼프는 잘할 거야! 하는데, 잘하면 좋지요. 잘하면 좋은데, 지켜봐야죠, 뭐. 저는 이거, 오래 볼 필요도 없어요. 1년. 트럼프 취임하고 1년만 지켜보면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CNN 기사였고요. 다음은 가디언. 가디언 기사인데 지금 브라질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기사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브라질에서 대법원 주변에서 폭발 사고들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터진 게 아니고 아직 정확하게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러냐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남성이 폭탄을 지금 설치를 한 것 같아. 그리고 폭탄을 가지고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그냥 터트려 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대법원 근처에서 폭발이 2번이 있었다는 거죠. 2번이. 제목이 뭐냐면 G20 정상회의 앞두고 브라질 대법원 외부 폭발 사고로 남성이 사망했다는 이 기사입니다. 브라질 대법원 외부에서 남성이 폭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G20 회의를 앞두고 있어갖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남성은 대법원 건물을 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 폭발을 일으킨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폭발은 G20 정상들이 모이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이는 회의 5일 전에 발생해갖고 이게 지금 브라질에서는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거죠. 폭발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대법원 인근 그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몇 초 뒤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2번째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2번째 폭발 지점에서는 남성의 시신도 발견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법원 진입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폭발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망자 신원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외로운 늑대, 그냥 혼자 한 거다 라는 말이 벌써 나오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게 배우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리나 레앙 연방구 부지사는 남성이 대법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 스스로 폭발한 걸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사람 차량에서 폭발로 인해 그 트렁크가 열렸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외로운 늑대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룰라 같은 경우는 룰라도 여기 있었는데 그 폭발 사고 있기 전에 대통령궁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정확하게 그 실마리가 안 나왔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해외 외신은 브라질에서 있었던 이게 자살 폭탄 테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AP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참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의 전진,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격, 전진을 저지하면서 미국에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절망적이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않겠다고 거의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지금 지지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막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병사가 이 드론 만지고 있잖아요. 이 드론은 어떤 드론이냐면 그 무기화된 드론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카르티아 여단 병사들이 이 드론을 이용해 갖고 식량, 물, 손난로 같은 거를 지금 최전선으로 전달하고 있대요. 최전선에서 지금 실제로 러시아, 북한 병사하고 교전하고 있는 이 지금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이 드론 통해 가지고 식량하고 물하고 난로를 좀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10kg씩 그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고 이걸 전달하면 병사들이 한 2, 3일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에 정확히 안 나오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보내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방으로 이런 그 식량이라든가 보급품 보낼 수 있는 길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제대로 보급품 못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못 보내니까 지금 이렇게 드론으로 10kg씩 보내는 거죠. 이거 보내면 한 이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AP는 아까 말했던 이 키르티아 여단 병사들하고 인터뷰하는 기사거든요. 인터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기사인데 여기 드론 조종 부대장이 키트라는 사람이에요. 키트. 그 키트는 트럼프 재선이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대. 이미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이 전장이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정치인이 하는 거고 우리는 러시아 군들이 얼마나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다 해서 정치와 관계없이 본인들은 최대한 이 자리에서 이 국토를 수호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며 우리 도시와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이 키트와 동료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대요.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폭탄과 드론으로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하고 있고 또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한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은 북한 군인 12,000명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오늘 기사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쟁 그냥 끝날 거야 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오래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오늘 기사도 보고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야. 고지전. 여러분 영화 그 고지전 보셨나요? 고지전? 고지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충격이죠. 그 휴전 협상이 언제 있었냐면은 1953년 7월 27일 10시에 그 휴전 정전 협정 서명을 했어요. 10시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0시에 사인을 했으면 10시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야. 10시에 사인하고 그 효력은 언제부터? 22시부터. 그러니까 사인은 10시에 했는데 이 효력은 12시간 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영화에 보면은 정전협정 했습니다 하니까 이 고지전 때문에 하루하루 죽어가던 사람들이 딱 좋아하잖아요. 전쟁이 끝났다 막 좋아해.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져요.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2시간 동안은 아직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22시 되기 전까지 저 고지 점령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22시가 되는 순간 고지를 점령한 데까지가 내 땅이니까 그때까지는 12시간 동안 죽어라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영화에서 보면은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거야. 트럼프 당선되고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뭔가 협정하기 전까지 최대한 땅을 그냥 차지하려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 병사 12,000명 동원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기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최대한 그거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누구만 죽어나가는 겁니까? 북한 군사하고 우크라이나 군사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뭔가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 전에 뭔가 한번 엄청난 이 뭐라고 할까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 좀 이거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BBC에서 오늘 재밌는 보도가 나왔어요. BBC에서 대한민국 보도입니다. 오늘 수능이었잖아. 수능. 그 수능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골 때린 게 뭐냐? 아파트 그 로제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수험생들에게 엄청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그런 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밌어요 지금. 우선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그 수능 풍경을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니까 이 한국인 기자는 아니에요. 한국 기자가 아니고 진짜 그 BBC 월드 기자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싱가포르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국계겠죠. 한국계.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수능 풍경. 한국은 그 매해마다 그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데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그 일생에서 뭐 가장 중요한 그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하는 날은 대한민국이 정적에 휩싸인다고. 정적에 휩싸인대요. 그래갖고 수능이 시작되면은 수능에 방해될까봐 항공편 결항되고 그리고 원래 공사하는 거 있으면 다 중단되고 차량들 경적 이거 소리 자제하고 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나 보죠? 전 몰랐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에서는 수험생들 방해될까봐 공사도 중단하고 비행기도 안 띄우고 막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이 아파트 같은 노래들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노래들 있죠. 이런 게 지금 수험생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아파트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요
수능 앞두고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 왔대요. 금지곡들. 그냥 너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곡들 있잖아. 과거에는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은 BTS의 고고, 또 샤이니의 링딩동 같은 노래들이 되게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시험 전에 막 들으면은 시험 보면서도 그게 막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로제의 아파트가 그렇게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곡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거는 그냥 재밌게 나온 거고 주 내용은 이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의 그 수능 풍경, 수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 할 때 이 뭐랄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요번에는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역대 최대 많은 그 재수생들이 뭐 기록을 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국적인 노력이 있는데, 뭐 상점과 주식시장 개장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뭐 늦춰졌고, 또 공공교통은 추가 은행과 비상대기열을 확보했고, 그래서 1만 명의 경찰이 배치돼가지고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뭐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이런 협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BBC 기사였습니다.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사물이 라이브에는 또 반가운 우리 아까 엑스님 오셨고요, 우리님 오셨고, 아무드 팩토리님 오셨고, 소다미님 오셨고, 최순모님 축구 보다가 왔다고요? 감사합니다. 에이스님 명태균과 김영석 구속이랍니다. 구속 둘 다. 구멍가게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이터, 오늘 마지막 기사는 로이터인데요. 난 놀랬습니다. 나는 사실 러시아는요, 푸틴은 진짜 무서워요. 내가 푸틴이 왜 무섭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사물을 통해 갖고 연일 뭐 윤석열, 김건희 욕하잖아요. 그냥 막 윤석열 개새끼 막 욕하면서 방송하잖아. 근데 제가 방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욕 좀 하면 어때? 욕한다고 해서 지금 무슨 대한민국 무슨 정부에서 날 잡아간다거나 나라를 막 해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윤석열 제가 아무리 싫어하고 대한민국 정치 개파라고 하지만, 제가 방송으로 윤석열 욕한다고 해서 저한테 두려움이 없어요. 설마 날 잡아가겠어? 나를 뭐 중간에 뭐 린치할 거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이 만약에 80년대다. 그리고 지금이 인터넷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송할까요? 저는 안 해요. 거의 많아갖고. 제가 막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용기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전한 사회예요. 뭐 비판한다고 해서 날 잡아갈 거야, 날 죽일 거야, 날 고문할 거야, 좀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두려움 없이. 그런데 러시아는 안 그래요. 러시아는 안 그래. 특히 푸틴은요. 푸틴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정적들을요 다 죽이잖아요. 대놓고 죽인다니까요. 푸틴은. 나중에 푸틴이 죽인, 물론 의혹이라고 하지만 의혹도 아니야. 누가 봐도 푸틴이 죽인 거야. 푸틴이 죽인 정적들만 시리즈로 해도요, 이거 몇 시간 동안 방송할 수 있다니까요. 푸틴은 자기 정적들을요 다 죽여요. 그냥 대놓고.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다 죽여버려 그냥. 진짜 나쁜 새끼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해서 비판하는 예술인들이 있어요. 예술인들이. 지금도. 와, 대단해. 그래서 이 기사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비판하고, 푸틴을 암살하라고 글을 올린 그 러시아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요번에,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군사 법원은 이번 주 목요일 날 43살의 연극 감독 아나스타시아 베레진스카야에게 온라인 반전 발언 및
그 블라디미르 푸틴 암살 요구와 관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 대박 아닙니까 진짜? 러시아 전쟁 비판했다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푸틴을 죽여라. 아이, 그거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거야?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말했다고 해서 요번에 8년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베레진스카야는 러시아군을 비판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 테러리즘을 정당화했다는 혐의로 요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그 베레진스카야는 여러 반전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고 러시아 정부의 전쟁을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이라고 비판을 했대요. 특히 2022년 5월 14일 날 북콘탁테,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SNS거든요. 그 러시아 SNS에 푸틴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발언, 그리고 암살 요구하는 그 수십 개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을 멈추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요번에 8년 구형을 한 거예요. 푸틴이 수많은 민간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 한 거에 대해서. OVD 인포, 이거 언론 같은데, 언론사 이름 같은데, OVD 인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000명 이상이 지금 형사 기소가 됐고 2만 명 이상이 지금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주 또 다른 사건에서 68세 소아과 의사도 러시아 군인을 비판한 발언 때문에 요번에 5년 6개월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진짜. 베렌지스키아는 허위정보 유포 및 러시아군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테러 정당화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적으로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 그 예술인들이 이게 비판한 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진짜 징역형을 지금 막 선고하고 있고,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류라인 매거진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러시아의 반전 예술가가 석방 후에도 여전히 자유에 투쟁하고 있다라는 기사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놀랬어. 막 사진이 있거든. 이게 언제냐면요, 2024년 11월 달이에요.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예술가 알렉산드라 스코칠렌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대단한 것도 아니야. 기사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슈퍼마켓,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러시아의 슈퍼마켓에 반전 메시지가 적힌 가격표를 몰래 부셨대. 근데 그것 때문에 7년형을 선고받았대. 7년형을요. 그러니까 반전 메시지를 했다고. 근데 법원에서 대단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근데 7년형. 근데 2023년 8월 달에 그 서방과 러시아 간 대규모 제수 교환 일환으로 풀려나면서 독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독일에 그 애인이 있나 봐요. 애인과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그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두운 곳에 못 가고 또 경찰만 보면 막 불안해하고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의 예술가들 중에 푸틴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본인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포악합니다. 푸틴은 정말 나쁜 새끼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한테 막 무기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건 그거들 비판하는 거고, 그런데 푸틴의 이런 전쟁 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푸틴은 정말 나쁜 새끼 진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슈는 러시아에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푸틴 비판하고 전쟁 반대 하면서 나름대로 고초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두 번째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2부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